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지용 선생님과 제가 노답, 노노, 느답, 예스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서 2개의 사연 준비를 했고요. 네. 제가 먼저 읽고 나서 사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을 요즘 따라 열심히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뭔가 전에는 그냥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버텼는데 요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밝은 척하는 사람인데 어느샌가 제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는 마음을 털어놔도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런 마음을 털어놨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온 것 같다고 몇몇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 엄마가 컴퓨터에 카톡을 보시고는 너는 왜 우울증이라는 걸 떠벌리고 다니냐 이렇게 다그치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라면서 저를 더 힘들게 하셨어요. 또 저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털어놓는데 엄마는 그거 알리면 넌 정신병자야, 친구들이 널 친구로 안 보고 사회적 약자로 보고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또 이런 얘기가 너무 힘들고,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울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울 때도 소리를 못 내고 울어요. 소리 내면서 울면 엄마가 미친놈이냐고 혼내시기만 해서 어렸을 때 이런 일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밝은 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손주환 선생님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가 힘든 사연들 많이 보긴 했는데 이렇게 울면서 사연을 쓰고 있는데 또 마음껏 소리도 못 내고 참으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저는 처음 봤네요. 너무 힘드신가 봐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저희가 비슷한 얘기들 굉장히 자주 듣죠. 이 어머니와의 이런 일들. 이게 떠벌린 게 아니고 당연히 자기 얘기니까 본인도 나름의 고민을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한테만 털어놓은 것일 텐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아유, 그쵸. 저도 이 사연 내용을 진짜 복붙한 듯한 이야기들을 진료실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아예 그냥 치료를 중단시키는 분들도 좀 허다하시죠. 몇 달 만에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였냐 라고 하면은 약봉투를 발견한 어머니가 네. 크게 화를 내시고 미쳤냐 라고 하면 치료를 중단시켰다 라는 이야기들 정말 자주 듣습니다. 조금 더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화내시는 분들도, 저 환자분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따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전화로 뭐 정보를 요구하셔서 거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비밀 보장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되죠.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전화하셔서 병원이 마비되는 경우도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했는데,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 이 걱정이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죠. 조심스럽게 오픈을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걸 어떤 낙인을 찍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그렇죠. 낮잡아보는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뒷담화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다가 상처 크게 받으신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인 불이익, 뭐 직장에서 불이익을 예상치 못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환자분의 현재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마냥 어머니를 좀 비난하기도 힘들죠. 네, 일단 어머니의 이런 심리는 대체 왜일지, 어머니와 사연자분이 둘 사이의 시각의 차이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어머님의 정확한 연령대는 저희가 모르는데 그래도 이 사연자분이 저희한테 이런 글을 쓰실 정도라고 하면 어머님의 세대는 지금 저희의 세대보다는 조금 더 윗세대겠죠. 한 10년 연배는 저희보다 높을 것 같은데, 이 시대의 현실은 분명 이랬을 거예요. 정신과 진료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그 어둡고 뭔가 음침하고 사회 주주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이라는
그런 이미지. 요즘이야 뭐 많은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 있고 네. 그런 게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유명인들도 고백을 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네. 이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음. 그죠? 팟캐스트 처음 할 때 3년 전. 네, 그래서 제가 어디 인터뷰할 때 진짜 한 90% 농담조로 또 우리 뭐라고 때문에 하셨어요? 바뀌었다. 진짜 그랬어요? 아 그냥 그 아. PD랑 작가분들로 다 그냥 농담으로 웃어주셨어요. 그거 네네. 녹음하셨을 걸요 거기서. 네. 아무튼 그게 분명히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분명하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강해 보이고 남들 시선에 어떻게 보이냐 이런 뭐 위신, 체면 이런 게 민감하죠.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신과 네네네. 진료에 대해서 네. 주위에 오픈을 하지 마라. 네. 이게 당연히 연령대가 더 올라가실수록 더 굳건하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네. 예. 남자분들이 아버님들이 훨씬 더 심한 것 같고요. 네. 통계적으로. 네. 그쵸. 그 세대를 마냥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분명히 현실입니다. 예, 그 힘들게 살아온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그냥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 사연자분에게 하는 말에서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시각이 드러나죠. 그걸 알리면 친구들이 널 친구로 안 보고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라는 그 말에서 네. 이제 어머니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서 보는 곳,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강자들에게 밀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 세계관 속에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예, 그렇죠. 울면은 혼났다. 그렇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어머니 나름대로 아이를 지킨다는 나름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배우고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마침 제가 읽던 책에서 좀 전에 읽은 부분에 이런 게 나왔는데 접어놨어요. 그래서 책 읽는 남자 이미지 광고 제대로 네. 하시네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믿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 시절 자아 형성 과정에서 들었던 세계의 본질을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성장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는 가족 문화이고 부모는 그 문화의 지도자인 것이다. 더욱이 가족 문화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말해준 신과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계다. 즉 부모가 서로에게 또는 가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말로 세계관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행동으로 창조해내는 특수 세계가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 이분 어머니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울면은 혼내고 그리고 거기서 확실히 학습이 돼서 이젠 소리도 못 내고 울게 되었고 어머니 세계관을 그대로 좀 물려받게 된 거죠. 아유 그러네요. 참 행동으로 새삼 보여주신 거네요. 꾸준하게. 근데 그 시대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타인들을 계속해서 믿지 않고 또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배출 못하게 지내게 하는 건 가혹하죠. 옳지도 않고 소용도 없고.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 증상적인 우울이나 불안에 그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누르고만 지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자연스럽게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친구, 가족, 뭐 연인.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좀 살다 보면은 뭐 자기의 어떤 역량과 관계없이 힘든 상황이 생기는 법이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더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 내지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더 어렵고 고민이고 힘든 상황인데 이 사연자분은 직접 하시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그걸 계속해서 좀 제지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네. 이분은 되게 용기를 낸 거죠 말 그대로. 예, 용감한 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용감한 하고요. 분이에요. 예, 정연이가
2008년에서 한 2009년 정도에 네, 저에게 다양한 고민들을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네. 네, 뭐 저를 연애 고민이라고 하세요. 대본에 네, 써놓고 왜 뭐 네, 얘기 안 해. 저를 믿을 만한 친구라고 그래도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별로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하는 제 조인트를 깎겠죠. 그리고 그때 앙심을 품은 손정현 씨는 네. 한 8년쯤 지난 타이밍에 네,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저를 구타했었고요. 그렇죠. 우산으로 도구를 써서. 이거 편집 어떻게 하냐. 네네, 그냥 아무튼, 올라가 됩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정현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되게 고마운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참 진지하게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진짜로 가끔씩 이렇게 그냥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고요. 그게 정현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또 역시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확실히 좀 뭐 징징댄다. 맞아. 찌질하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또 아닌 것 같아요. 남자 내담자 환자분들 보면은 그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주위 분들한테. 아무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웅이 형 굉장히 진지하고 자상하게 들어주고 조언했었는데 속으로는 그 마음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진지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고마워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 말은 그만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정현이의 그 핵심적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친구라면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상처 입는 일이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상처 입더라도 시도하고 상처 입으면 또 재시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계속 책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신 분께서 쓰신 책인데 시각장애인이지만 정말 자신의 그 약점을 초월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되게 훌륭한 분인데 네. 그분께서는 그 책에도 여러 번 언급하는데 세상을 굉장히 신뢰해요. 타인들을 엄청 믿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로 사람을 믿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세상을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적다.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부작용이 더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고 의혹의 눈길로 검증하고 확인할 바에 그냥 대충 믿고 뭐 뒤통수 맞으면 맞지 뭐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하여튼 이분의 경우에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 지웅 형이 이분의 어머님이 그런 굉장히 경쟁적인 세상, 무서운 세상이라는 세계관으로 훈육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강요받은 이 세계관이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얘기를 친구들한테 먼저 꺼냈고 심지어 저 얼굴도 본 적 없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실명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분은 실명이에요. 네네. 저 의심이 많고 뭐 경계심이 많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이런 세계관, 인생관으로 살아나가는 게 건강한 거죠, 당연히. 다만 어머님의 세계관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참 많이 하게 됐는데 맞아요, 진짜 많이 하죠. 이 힘든 사람 입장에선 이 가족들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가족들이 이걸 바꿔주면 바꿔야만 내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안 바뀌면 가족들이 안 바뀌면 나도 좋아질 수 없다. 저희가 하게 된 얘기는 그분들 안 변하신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고 변화해 나갈지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엄마는 그렇게 울기만 해도 혼내는데 제 생각엔 가면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가면은 원래 다 쓰는 거잖아요. 뭐 자식으로서의 나, 뭐 친구로서의 나, 연인으로서의 나, 선배로서의 나 다 다른 건데 어머님 대할 때는 어느 정도 어머님 원하는 모습을 일단은 맞춰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뭔가 좀 변화의 여지가 있으신 분이면 저희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님은 당장은 이걸 이 사연자분의 힘든 상태에서 어머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쓰일 것 같아서 일단 가면을 쓰고 밖에서 역시 지금 말씀하셨던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의 마음을 좀 풀어놓고 좀 안전한 관계, 내가 편하고 내 힘든 모습을 보이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양한 나를 만드는 거 역시 분명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손재현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게 절대 나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적응 능력이 뛰어난 것뿐이니까 그렇죠. 예,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지용이 형한테 그렇게 2008년도인가 징징댔지만 집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해봤자 제가 더 힘들 걸 알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 자체도 예, 부정적 감정을 약간씩 환기하는 방법이죠. 분명히 예, 울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쓰고 난 다음에 약간 마음속에 그 김이 빠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꾸준히 감정일기를 적는 것도 저 권유드려요. 내 감정을 글로써 적어내면서 약간이라도 환기시키고 또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겠다 결론을 내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감정일기 썼다가 어머님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C 카톡을 보시는 어머님이니까. 저는 요즘에 이거 권유드리는 게 그냥 핸드폰 달력에 네. 그날 좀 기억이 나는 이슈가 있으면 그냥 키워드로 무슨 일, 무슨 감정 이 정도만 적으셔도 어느 정도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지용이 형 말한 대로 쓰면 되게 좋을 텐데 쓰시게 되면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사연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4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내부자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사례관리라고 해서 복지 업무의 일부인데 경제, 주거, 의료 이런 복합적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대상자분들 중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 많고 저는 농어촌에서 근무해서 주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정신건강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관련해서 자문이나 도움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드시겠네요. 특히 병원 진료를 거부하거나 안 받고 있으신 경우 복지 측면에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정신과적인 어려움이겠죠.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한 대상자분이 은둔형에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데 의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신 듯한데 저와는 상담이 어려운 분이라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드문드문 안부 확인하고 물품 전달해드리고 얼굴만 익히는 중입니다. 6개월째 이런 상태고요.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 저를 거부하거나 꺼려하시는 반응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얼굴에 마스크와 모자로 눈만 내놓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여름에 그 더운 날에 땀이 많이 나실 텐데도요. 제 생각에는 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좀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뭐 몇 분 계시기도 하고 이분께서 일단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사연자분. 네네. 농어촌에서 근무하면서 다니시니까 그러게요. 센터도 없고 의원도 없고. 네. 예전에 이제 그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정신질환에 되는 분들을 찾아가는 그 방송에 한번 자문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였죠? 강원도였나요? 아니 어디 충청도 쪽에 멀리 다녔었나? 네. 강원도 쪽에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드렸고 이랬었는데 정말 하루 갔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지방에서 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대화를 거부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땡볕에 하고 나오니까 정말 녹초가 됐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그러게요. 정말 힘드신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또 여자분들이시면은 좀 더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위협을 솔직히 느끼실 때도 거친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더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게 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직업 정신이 정말 투철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좀 걱정되기도 해요. 사실 음, 너무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잘 해드리고 싶은 어떤 직업 정신이 투철하신 게 이제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또 무력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 이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뭔가 본인의 문제 때문에 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좀 흔들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네네.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그 지방에 이제 자치 정신건강센터에서 초청받아서 이제 강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본인들의 좀 무력감과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 지쳐가는 경우들도 네. 있었고요. 네. 사실 저희도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자책감,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게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만 만나시는데 그쵸.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러게요. 혹시라도 이분께서도 그 너무 투철한 책임감에 스스로 자책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그러게요. 듭니다. 그 힘든 순간에 좀 분리를 하시려는 음, 노력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말이 많이 빠졌는데 이분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 네.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손재현 선생님 혹시 비슷한 케이스들은 경험이 없나요? 저희 전공의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종종 뵀던 것 같아요. 어떤 타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또는 노출에 대해서 지금 뭐 공포에 가까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박 증상 때문에 이렇게 온몸을 가리는 분을 뵌 적이 있었어요. 뭐 사회불안보다는 어떤 그분만의 어떤 믿음 때문에 믿음이나 이제 강박적인 성향 때문에 노출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으셨던 거죠. 피부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지금 김종 선생님 어떠세요? 사실 가능성이 너무 다양하죠. 너무 다양한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네. 당연히 뭐 좀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본 분은 사회 불안, 대인 불안이 극심하셨고 어떻게든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좀 지키고자 싶은 마음에 최대한 가리고 다니셨고요. 네. 기억에 남는 거는 백팩을 항상 메고 다니셔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그거 역시 상대방과 나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뭐 그런 혼잡한 곳에서 밀착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힘들어져서. 예. 그리고 이야기해 보면 사람에 의한 어쨌든 깊은 상처의 기억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아이고. 트라우마가 좀 결부돼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분 사연 주신 분은 의심도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런 걸로 볼 때 아무래도 편집 사고가 좀 있을 가능성 역시 고려는 해봐야겠죠.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걸 꺼리시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본인만의 힘든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다. 누군가 뭐 해치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해 보기 전에. 다만 이 한여름에 더울 때 이 모습을 이렇게 지내신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이건 그냥 불안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아니실까 맞아요. 추측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사실 이분 대단한 게 이 사연자분 대단한 게 6개월째 이런 상태에서 꾸준히 대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네네. 전보다 거부하거나 하는 반응은 조금 줄었다. 뭔가 뭐라고 할까? 되게 일관된 좀 믿음을 주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신 거겠죠. 사실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의 이 사례 관리 대상자를 계속 대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 뭔가 좀 초조하고 때로는 뭐 공포스럽기도 하고 깨름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의 잘 관리를 하시면서 노출을 안 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셨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전보다는 경계심을 풀었겠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죠, 결론은. 네,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쵸. 저희가 뭐 더 이상 뭘 해라라고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고요. 네. 더 이상 뭘 하려는 시도도 사실은 이분에게 위협으로 다가갈 수도 네. 있고 음흠. 아니면은 또 그런 걸 그래도 꾸준히 시도해서 그게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예, 있죠. 어떤 심리 상태인지 모르는데 네. 그렇게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릴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도 이렇게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뭐 사정상 인결하시게 되거나 이분을 떠나시게 되면 그 다음 분한테도 좀 이렇게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도움을 드리는 선으로 꾸준히 해나가시면 조금은 관계가 나아지고 또 편안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 이분이 뭐 다른 분을 해코지 하거나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급할 네네. 거 없잖아요. 사실. 네네. 본인 나름의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니까 그럴 것 같네요. 가능성은 뭐 김종 선생님 말씀하셨던 사회불안 증상,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의심과 오해가 섞인 어떤 편집적인 사고, 피해망상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지금 잘하고 계시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다. 이 정도 그리고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계속 보내주신 사연 글에 제 눈이 가는데 예, 지원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이러고 눈물 유유.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정말 착한 분이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네,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100점짜리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를 물론 잘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정말 100점짜리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주시면 사례 관리 받으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2개의 사연, 지난번에 이어서 총 4개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드리고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시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 나오시는 거죠? 뭐 내부자들 팟캐스트가 없어지지 않으면 네. 하지만 조금 있다 저희가 신년 그렇군요. 프리토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